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우리는 탄수화물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며 정제 탄수화물 가득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은 지방을 연소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지방은 공장의 재고처럼 쌓여만 갑니다. 우리는 점점 뚱뚱해지고 있습니다. 인슐린 호르몬 질병을 해결하는 마스터키. 이 질병은 만성질환을 위해서 고통과 죽음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죽음의 일상에서 동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만성질환에 있어서 그 길을 당신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만성질환은 조직폭력배처럼 거리를 피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두머리에 누굴까요? 혈당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고혈당과 고인슐린이 원인입니다. 왜 고혈당과 인슐린 과다 분비가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걸까요? 앞에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인슐린 호르몬 분비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24시간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 분비와, 둘째,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혈당이 일시적으로 높아졌을 때 낮추기 위한 추가 분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에서도 일정한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체내 항상성을 위해서 소량의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의 기초 분비가 중단되면 몸속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식사를 통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중 포도당이 증가하므로 이를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함께 증가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 분비가 일어납니다. 추가 분비된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을 근육과 심장세포 속으로 흡수시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인슐린은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을 체지방으로 바꾸는 작용도 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유능한 만능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면에서는 포도당을 태우도록 돕고, 다른 한편에서는 남은 포도당을 체지방으로 바꿉니다.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인슐린 추가 분비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진행합니다. 즉각적으로 인슐린 분비는 1반응과 조금 천천히 분비되는 제2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사람은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면 곧바로 인슐린이 추가 분비되는데 이를 제1반응이라고 합니다. 원래 몸속에 축적되어 있던 인슐린이 5에서 10분간 다량 분비되면서 고혈당을 방지합니다. 제2반응은 조금 천천히 소량의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남은 포도당을 해결합니다. 다시 말하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동안에도 제2반응으로 인슐린 분비가 지속되며, 식사를 마친 뒤에는 다시 제1반응을 위한 인슐린이 축적되어 다음을 대비하는 셈입니다. 이와 같이 인슐린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당뇨병이라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서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질병입니다. 참고로 당뇨병은 크게 1형과 2형으로 나누는데, 1형은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면역 기능의 문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파괴 되어서 그렇고 소아당뇨라 하기도 합니다. 2형은 상대적으로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져서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말합니다.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건데, 일본에서는 전체 당뇨병의 95% 이상을 식습관에서 찾았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과거에는 공복 혈당 수치에 주목해오다가 최근에는 시크 혈당으로 주목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 블러드 슈거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공복 혈당과 시크 혈당의 차이가 큰 상태를 말합니다. 혈관은 쉽게 손상되며 동맥경화증과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생길 위험이 증가합니다. 저지방, 저탄수화물, 이 그래프는 2형 당뇨병을 앓은 여성 28세의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88, 기존 당뇨병식으로는 제공된 식빵 2장을 섭취하고 2시간 후에는 혈당이 무려 321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무려 혈당이 233이나 급상승한 것입니다. 참고로 정상 혈당 수치는 공복일 때 100 미만, 식후 2시간에 140 미만입니다. 이 당뇨병은 폭풍 같은 혈당 스파이크를 식사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공복 혈당만을 측정하는 통상적인 건강검진에서는 정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법방면 같은 정제 탄산을 먹고 나면 혈당이 60에서 70 정도 상승하곤 합니다. 이것을 혈당 미니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혈당 스파이크만큼 상승폭이 크지 않지만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당 미니 스파이크가 비만, 대사증후군 같은 만성질환의 숨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성인이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한 경우와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섭취한 경우를 비교해보면 혈당 수치의 상승 변화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 안되면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드십시오. 반면에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혈당 수치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20대 여성이 백미 1인분을 먹었을 때와 구운 고기 1인분을 먹었을 때의 혈당 수치 변화를 비교한 것입니다. 백미를 먹었을 때는 공복을 두고도 식후 1시간의 혈당 수치가 160까지 상승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며 매번 인슐린 대량으로 분비돼서 인체의 대사가 흐트러집니다. 인슐린 기초 분비량의 몇 배에서 많게는 몇십 배까지 분비됩니다. 우리 몸이 하루에 여러 차례 구급차 출동에 적응하는 긴급 상태에 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180을 넘어가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에서는 이 긴급 사태를 지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인슐린을 추가 분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에 3에서 5회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진대사는 위협을 받고 자연 체력은 약해지며 췌장은 과로로 지쳐만 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수십 년 반복되는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불청객은 찾아오고야 맙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몸에 좋고 탄순탄물은 몸에 좋지 않다는 상식이 있습니다. 물론 복합 탄수화물은 단순 탄수화물보다 분명히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현미밥을 섭취해도 혈당이 40~50밖에 오르지 않아 대사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현미밥을 싫어도 150 이상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혈당 불균형을 앓고 있는 분들은 복합 탄수화물을 싫어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3끼 이상 먹는 야생 동물은 없다. 일본 국립암연구소는 탄수화물 과다 섭취와 당뇨병의 관계를 끊임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하루 3끼? 일본 국립암연구소에서 높여놓은 등 8개 회원의 45에서 74세의 한 6만 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추적했는데 그중에 1000여 명이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쌀로 수치량과 당뇨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경우에 하루에 3끼를 먹는 그룹이 1끼를 먹는 그룹에 비해서 당뇨 발병률이 1.48배, 4끼 이상이면 1.65배 높았습니다. 다만 하루 1시간 이상 육체노동이나 운동을 하는 그룹은 쌀밥 수치량과 당뇨병 발병률의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운동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공정위생대학원 연구팀은 백미를 먹으면 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를 발표했는데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평소 주식으로 먹는 백미를 단지 현미 통밀강으로 바꾸기만 해도 당뇨 발병을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백미를 일정량 이상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공통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나 백미를 섭취하는 행위가 반드시 당뇨를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뇨병은 여러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유발되는 복합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해석하는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의 팀도 쌀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정 짓고 있습니다. 운동의 쌀밥 과다 섭취의 폐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줄이는 것은 틀림이 없는 듯합니다. 실제로 1900년대 이전에 일본은 총 섭취 칼로리의 70~80%가 주 백미였음에도 제2형 당뇨병이 거의 없은 이유는 교통이 발달하지 못해서 3만 보 이상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운동을, 주된 음식에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쌀로 한 공기, 식빵 5개 조각 이렇게 칼로리는 300kcal인데 이것은 2시간 걷기, 수영 1시간, 줄넘기 40분을 해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만이 되기 쉽다. 미국은 비만과 가처증을 포함해서 비만율이 70%가 넘습니다. 미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보면 멋진 풍경보다도 비만의 풍경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왜 이렇게 뚱뚱할까요? 얘들은 상당수가 탄산음료를 물처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블룸버그 시장은 다음 가지 슬로건을 제안했습니다. 비만의 원인을 지목되는 설탕음료, 탄산음료의 소비량을 억제하자. 판매하지 못하도록 공공장소에서는 16온수 500ml 이상의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도록 파격적인 정책을 발휘했습니다. 이유는 뉴욕 성인 3명 중에서 1명이 비만이며 동시에 당뇨 또 당뇨 전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예측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뉴욕 시장의 건강정책에 탄산음료 option이 적극적으로 쓸데없는 간섭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 반발에 코카콜라가 선두에 섰습니다. 비만은 복합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며 그렇다고. 참고로 뉴욕시는 4인 가족 그 월 평균 세대 수입이 $2,400 미만인 저소득층에게 음식을 구할 수 있는 푸드 스탬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시 법원의 푸드 스탬프로 탄산음료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유는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 거주지역보다 당뇨 환자가 4배나 더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회 이상 탄산음료를 먹는 사람이 30% 이상 푸드 스탬프 이용자가 많았으며 비만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서 블룸버그 시장은 푸드 스탬프로 탄산음료를 구입할 수 없게 한다면 영양가 높은 음식을 구입하여 비만과 당뇨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만이 되기가 쉽다. 뉴욕에서 이런 뉴욕 시장의 정책 탄산음료 option이 적극적으로 쓸데없는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이러한 분석에서 블룸버그 시장은 푸드 스탬프 탄산음료를 구입할 수 없게 한다면 영양가 높은 식품을 구입하여 비만과 당뇨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블룸버그 시장에서 비만 정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 음료협회는 저소득층의 불공평을 수시로 논리를 표방하며 한 월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탄산음료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탄산음료를 제한하는 법안 발효 하루 전날 뉴욕시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블룸버그 시장의 제안이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오차라며 뉴욕시의 법안 시행을 중단했습니다. 과거에 비만은 부유층에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빈곤층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은 콜라로 인해서 탄산음료가 모든 대형마트의 진열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1962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과 1965년의 남북전쟁을 통해서 흑인들은 인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과 인도입니다. 이 나라들의 성공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 인구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가난한 농민, 인도의 가장 낮은 계급인 수들은 기본적으로 정제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개발 국가들은 당뇨병의 사이클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이것도 보라.